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에 면세 포기라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영세율과 면세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가 이 끝부분을 좀 남겨놨으니까요. 면세 포기 정리하고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문제 뒤에 가셔가지고 문제풀이에서 정리한 다음에 오늘은 과세표준과 매출세액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율이라는 건 포기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면세에는 포기 제도가 있다. 면세에는 그 이유는 이제 면세 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예요. 면세 포기는. 그래서 면세 포기 대상을 보시면요.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면세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뭐예요? 수출이잖아요. 수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요. 학술 연구단체나 기술 연구단체에 기회를 주는데 학술이나 기술 연구단체가 학술 기술 연구와 관련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학술이나 기술 연구단체가 무료로 연구 용역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그 연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면세 포기 대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학술 연구단체에서만 적용이 된다. 자, 면세 포기를 하려면요, 면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세 사업자로 전환이 되게 되겠죠. 우리가 그 면세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를 보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밑에 괄호 열고 면세 사업자 이렇게 써 있고요.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 밑에 과세 사업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 사업자 번호는 없어지고 과세 사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면세 포기를 한번 하면은 과세 사업자를 3년간은 유지해야 돼요. 예. 3년간은. 그래서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여기서 면제받지 못한다는 건 매출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매출세액의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이잖아요. 0. 영세율 사업자가 되면은요. 0원이 되는 거고 0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포기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면세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3년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 사업자로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면세로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3년 지난 후에 면세 적용 신고를 또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면세 포기 효력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면세 포기에 대해서는요, 면세 포기 대상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주의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서 면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죠. 면세는 102페이지의 면세에 해당되는 재화와 용역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걸 여기다 정리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우정사업 조직의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 배달하는 영역입니다. 그 운영사업 조직하면 우체국을 말하죠. 네, 우체국에 우리가 그 방문 접수해서 배달한다는 게 이제 택배, 소포 이런 사업은 과세 사업이에요.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죠. 과세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든가 도매나 소매업을 했다든가 음식점을 직접 운영한다든가 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 기타 스포츠 시설을 영업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포츠 시설, 이게 과세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그냥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는 건 괜찮겠죠. 예, 무료로 공급하는 것은.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용료를 받고 공급한다. 그러면 그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주차장 사업도 포함이 돼요. 주차장 사업도.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진료 용역과 동물의 진료 용역. 그러니까 원래 진료 용역은 면세잖아요. 면세인데 과세가 되는 진료나 또 동물 진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3절에 있었던 영세율과 면세를 정리했는데 이 영세율과 면세에서 말이죠. 시험이 꽤 이론 시험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한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에 있는 거를 좀 풀어서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2페이지로) 가셔야 되겠네요. 362. 자, 영세율과 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무엇인가? 자, 면세되는 걸 찾아보자 그럽니다. 여러분, 생수는 과세입니다. 수돗물이 면세였어요. 그 다음에 2번 수의사의 가축진료 면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군요. 광고 과세고요. 수집용 우표는 과세라고 그랬죠. 일반 우표가 면세.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어요. 면세를 고르는 문제 이렇게 잘 나온다 이거죠. 택시 운송 과세입니다. 장의업자, 여러분 교재에서 제가 빠져가지고 이거 좀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죠. 예, 면세입니다. 장의사 사업이 면세. 무연탄, 예, 면세죠. 무연탄과 연탄 면세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 과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원이 면세인데 전체적으로 학원이 면세인데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무도학원은 현재 과세학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이 면세다. 나다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고르면, 자, 면세 고르는 문제 아주 잘 나와요. 미가공 국내산 식료품. 네, 식료품은 국내산이든 아니죠. 미가공 식료품이죠. 미가공 식료품은 국내산이든 수입품이든 다 면세입니다. 다음에 나번
미가공, 비식용. 이 비식용, 미가공이 국내산만 면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산이기 때문에 이건 과세. 그 다음에 다번에 우등고속은 과세입니다. 예, 우등고속. 그 다음에 토지 면세죠. 예, 토지가 면세. 박물관 입장권, 예,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미술관 입장권이 다 면세입니다.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도 입장료가 면세. 프로는 아니겠죠. 프로. 네, 프로는 과세고요. 그래서 다 골라보면 가라마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영역이 아닌 것인가 과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이게 과세예요. 예. 고속철도가 과세고요. 2번에 주택임대 면세입니다. 허가받은 교육용역 면세입니다. 도서대여 면세입니다. 여기서 주택임대하고 우리 상업용 건물의 그 임대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말해요. 내 집을 제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천에 있는 내 집을 제가 임대를 내주고 갔습니다. 거기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거죠. 임대료 제가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임대 사업자로 제가 만약에 등록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그 오피스텔이나 또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업용이에요. 사업용. 그 사업용 주택에 대한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면은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영세율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번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예, 수출이죠. 영세율입니다. 수출하는 재화, 네, 영세율입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네, 대표적인 게 해외 건설 사업이라고 그랬죠. 영세율입니다. 라번 수출업자가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 이건 과세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지, 수출을 대행하는 그 대행 업체에 대행 수수료 받는 거, 거기에는 과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행하는 수수료가 수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버는 과세. 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볼까요? 해외건설 영세율이죠. 중개무역 수출 영세율입니다. 사업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영세율 적용해줘요. 라번 외국으로부터 재화의 수입, 예, 수입을 영세율 적용할 리가 없죠. 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 이게 아니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네요. 자, 보세요. 1번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영세율이죠. 그 다음에 2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 네,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제도가 그게 바로 영세율 제도,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3번,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세율은 수출에 대해서 해주는, 그러니까 결국에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모든 국가가 준수하게 되면은요,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소비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예. 생산하는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되면은요, 국내에서 만약에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10% 과세하면 1,000만 원짜리 차가 1,100만 원이 일단 되잖아요. 근데 또 미국에 가서 소비를 해요. 판매가 될 때 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러면 1,100에 또 10%가 붙는다면 1,210만 원이 돼가지고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요거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자, 영세율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신고해요. 예. 그리고 영세율 사업자는 환급받아야 되잖아요. 신고 없이 어떻게 환급을 받겠어요? 매입세액이 얼마다 라는 거 같이 신고할 때 영세율 그 과세표준도 함께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의무가 영세율 사업자에게는 있고 면세 사업자에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1번,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죠.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영세율을 다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재화를 수출한다면.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해당됩니다. 틀렸고요. 다음 2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렸네요. 우리 앞 시간에서 우리 상호주의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정리했죠.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해주는.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부 다 적용을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네, 내국 신용장을 이걸 사후 개설이라고 그래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서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급 시기에 제출을 안 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데 이게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가 옛날에는 30일 이내로 하면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였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요게 더 길어졌습니다. 언제로 바뀌었냐면요. 확정
신고일까지입니다. 예. 확정 신고일까지.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 같으면은 일기예정입니다. 그러면 일기예정이 3월 31일 날이 과세기간이잖아요. 그러면 4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예정 무시하고 확정 신고일까지니까 7월 25일까지예요. 일기 같으면은 7월 25일 날까지 확정 신고 납부하잖아요. 예. 그래서 3번은 뭐 이게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도 내국신용장 개설해주면 영세율 적용되니까. 근데 더 그 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뭐 4번이 마저 틀렸으면 이게 3번을 답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이나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다 영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 상대방이라는 말을 왜 여기다 넣어놨느냐 하면은 미국에 가서 건설을 우리 무슨 A라는 건설회사가 미국에서 건설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법인에 대한 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도 있겠죠. 국내 기업. 네, 뭐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진출해 있고 현대자동차도 진출해 있고 기아자동차도 진출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국내 법인의 일을 공사를 했다. 거기에도 영세율 적용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나 대금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다 영세율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풀을까요? 네, 마지막 문제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자, 가번 보겠습니다. 면세는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 면세이다. 틀렸네요. 우리 면세 사업자는요 매입세액을 전혀 환급받지 못합니다. 일부만 환급받는다는 말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면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맞죠? 예, 면세 대상 재화를 수출한다면은 면세 포기 신고를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예, 이게 상호주의 채택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해 주나 면세의 경우에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맞죠? 예, 영세율의 경우는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우리 영세율 사업자가 부담한 그 부가가치세를 말하죠. 전액 환급이 되지만 면세의 경우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자, 나, 다, 라 세 개가 맞았으니까요.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네,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는 이론 문제에서 FAT 1급 시험에서 이론 문제 꼭 한 문제 나오는데요. 이런 유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제 4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그리고 매출세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과세표준이다라는 용어는 우리 세금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모든 세금에는 과세표준이 반드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앞으로 우리가 어떤 회사 업무상에도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개인들의 생활 속에서도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집을 사고 판다든가 자기 재산을 사고 팔 때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런 거 있잖아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줄 알면 다 아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 그래서 과세표준은 어떤 것인가? 자,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과세표준이란 무엇이냐?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액을 말한다. 우리가 수량이라는 것은 이제 금액 환산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금액을 말하죠. 금액.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된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된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된다. 네, 그래서 과세표준이 어떤 각각의 그 세금마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해서 거기다가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그게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산출세액.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TAT 2급으로 연결해서 보이게 되면 공부하시게 되면은 그 소득세 산출하는 그 절차를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그 소득세 산출하는 그 절차에 보면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세액,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이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난 세금이 산출세액이에요. 그 세액을 계산하려면 이게 지금 세액 산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해당 세율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산출세액이다.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에서는요, 과세 표준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세잖아요. 뭐 인적 요인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봅니다. 그래서 무슨 소득공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세액공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산하고 말 게 없어요. 거의. 뭐냐?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거 공급가액. 공급가액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값이에요.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공급을 얼마에 팔았냐는 거예요. 공급이라는 것은 판매한 것인데 얼마에 판매했느냐. 그게 과세표준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저기 앞에서 뭘 배웠냐면 특수한 공급, 간주 공급에서 뭘 배웠습니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시가를 가지고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조세를 피할 목적으로 가격을 일부러 낮게 신고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급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그럼 공급가액은 뭐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을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그래요. 매출액,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 근데 매출액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공급가액이 전부 다 회사의 매출,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매출액은 반드시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기업이 공급한 가액이 전부 매출액이냐?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기업이 컴퓨터, 노트북, 마우스, 키보드 이런 전자제품을 판매한 것은 매출액이 맞죠. 그런데 전자제품 판매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던 복사기를 만약에 처분했다. 사용하던 복사기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중고시장에 2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부가세 과세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급가액이에요. 그러면 그걸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표시하느냐? 아니죠. 사용하던 복사기는 유형자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출액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정리한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을 제외하고는 공급가액이 매출액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여러분 이해하셨고, 그러면 공급대가라는 용어를 또 쓰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대가는 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니까 보통 우리가 합계라고 그러죠. 공급대가는 합계다. 합계금액. 공급대가는 합계금액입니다. 자,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가액이 과세표준이고 그 공급한 가액을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하고 그래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는 합계금액이다.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은 공급대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는데 이게 원칙을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과세표준은 금전의 대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판매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받은 돈이 과세표준이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 교환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사용하던 화물차를 주고 또 그 받은 회사로부터 다른 화물차를, 그러니까 화물차끼리 맞교환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금전 외로 대가를 받은 거죠. 교환거래. 그걸 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부가세를 과세할까요? 교환거래를 했는데. 그때는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시가예요. 공급한 거, 받은 거는 따지지 않아요. 제공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폐업한 경우도 시가입니다. 원가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잔존재화의 시가. 간주공급 역시 시가입니다. 간주공급 원가를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판매 가격으로 과세한다. 판매 가격.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전외의 대가라든가 폐업한 거라든가 간주공급은 이건 실제로 판매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돈 받은 거 아닌데 이걸 세금을 어떻게 매기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돈 받은 거, 실제로 돈 받은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드렸죠.
돈을 받았는데 이 대가가 세금을 매출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돈을 실제로 말이죠. 거짓말을 한 것 같다 이거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인데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신고해가지고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죠. 세무서에서 이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가세 쭉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그 납부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 업종별로 어떤 그 평균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근데 A라는 기업은 특별히 항상 좀 낮아요. 부가가치율이 자꾸 낮게 신고가 들어온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유심히 국회청에 있는 컴퓨터가 그런 사업자들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이 눈에 잘 띄도록 그 컴퓨터가 챙겨줍니다. 네. 요즘은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발견은 안 되더라도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2년 후 또는 5년 후 이게 갑자기 관할 세무서에서 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실사를 나올 수가 있어요. 세무조사.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과세 표준을 거래 유형별로 한번 정해지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거래 유형별로. 우리가 그 공급 시기가 거래 유형별로 좀씩 달라지잖아요. 공급 시기. 과세 표준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외상이나 또는 할부 판매의 과세 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으로 과세 표준을 신고하면 돼요. 총가액으로. 할부 판매라는 것은 1년 이내의 할부 기간을 말해요. 그냥 총액으로 과세 표준 신고하는 거고요. 외상도 마찬가지예요. 현금하고 똑같이. 현금 판매든 외상 판매든 할부 판매든 전부 총가액. 그러니까 나눠서 신고하는 게 아니다 이거고. 그러나 장기 할부 판매 그리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또는 중간 지급 조건 또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 이러한 유형에서는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쪼개서 과세한다는 거죠. 예.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그래서 쪼개서 받은 거.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다 그러면 만약에 1기 때 받은 돈 그것만 신고하면 돼요. 2기 때는 2기에 받은 돈만 신고해서 부가가치세를 나누어서 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제공하고요.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 예, 그러면 우리가 공급 시기가 언제였어요? 과세 기간이 그냥 종료일이죠. 공급 시기는. 그러면 과세 기간 종료일에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안분 계산합니다. 선불로 받은 금액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신고해 주면 되는데 과세기간, 대상기간, 개월 나누기, 계약기간, 전체 개월수 안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나누어서 신고하는 겁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제공한다 라고 하면은 과세기간 종료일 시점으로 해당되는 개월수만큼만 비율로 나누어서 신고해 준다. 예, 그래서 과세 표준이
유형별로 어떻게 결정되는가도 이제 알아봤고요.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해 두면요, 그렇게 복잡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주 나오고 있는데,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이해를 해두는 게 좋아요. 이 내용을 이해해 두면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자, 과세표준이 뭔지는 알았잖아요. 공급가액이란 말이에요. 판매 금액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문제거든요. 아까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다 그랬습니다. 공급가액이 뭐예요? 판매 금액이에요. 이것을 판매 금액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자, 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왼쪽 것은 보는 거. 과세표준에 이런 것은 포함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자, 첫째 뭐가 있냐면은,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간에 할부에는 말이죠, 현찰 판매에다가 뭐를 붙습니까? 이자를 붙여서 조금 비싸게 받는 것이 할부잖아요. 현금으로 하면 만약에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상품을 할부로 사면은 이자를 좀 보태서 110만 원에 산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과세해야죠. 왜냐하면 공급 가액이니까. 실제로 11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 공급 가액으로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자 상당액도 과세 표준에 넣는 거예요. 현금 판매 기준으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10만 원 받았으면 11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때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가액이 뭐예요? 공급한 금액이죠. 공급한 금액이 뭐냐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받는 거예요. 판매자가. 그런데 거기에 물건값만 받은 게 아니라 물건값 외에 운송보험료가 들어갔네. 산재보험료가 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을 썼으면 그 사람들 또 산업재해 있을까 모르니까 산재보험료가 또 들어갈 수도 있죠. 운반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막 동원이 됐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동원됐으면 어떻게, 하역비가 또 들어가겠죠. 또 포장하는 인력이 필요했으면 또 포장비도 거기에 들어갔겠죠. 또 자동차로 운반하려고 하면은 또 운반비도 들어갔겠죠. 이런 것을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면 그거 다 과세 표준이다. 네. 매입자로부터 받았어요. 야, 물건값은 100만 원인데 거래처에다가 이거 운반도 해주고 우리가 하역도 해줘야 되니까 20만 원 추가합니다. 네, 120만 원이에요. 예, 알았어요.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공급자는 120만 원을 공급가액에 넣어가지고 부가세 12만 원 이렇게 발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운송료도 받았죠. 또 하역비도 받았잖아요. 그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라.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에요. 대가의 일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안 받고 거래처에다가 운송료 별도예요. 그리고 그 운전기사 가면 그 운송회사에다 그냥 운송료 계산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판매자가 받은 게 아니죠. 매입자가 운반회사에다 돈 지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의 그거는 과세 표준 아니죠. 우리가 돈 받은 게 아니니까. 그것이 뭐예요? 앞에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판매자가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 하면은 뒤에 뭐가
뭐 보험료가 됐든 무슨 운송비가 됐든 간에 다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이자 상당액하고 이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그 무엇 다 과세 표준이다. 그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것은요. 개별 소비세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나 주세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어떤 특별세, 목적세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그 개별 소비세에다가 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붙었죠. 주세 붙었죠. 거기에 대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붙었잖아요. 그 모든 세금이 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붙는 그 품목이 있어요. 개별 소비세 붙는 품목.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다 승용차 있잖아요. 승용차. 예, 승용차가 다 개별 소비세가 붙죠. 예, 근데 개별 소비세 하나만 붙는 게 아니고요. 개별 소비세 붙는 그 상품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개별 소비세 말고 환경 에너지 환경세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별 소비세 외에 추가되는 어떤 세금들 그 모두가 뭐가 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개별 소비세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소나타가 2천만 원이야. 차값이 2천만 원이다. 만약에 개별 소비세 세율이 20%라고 만약에 한다면 2천만 원의 20%가 너무 센가요? 예. 20%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2는 4. 400만 원이 개별 소비세가 붙는 거죠. 그러면 차값이 2,400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2,400의 10%, 240만 원이 부가가치세다. 그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세금은 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가의 전부라든가 아니면 일부를 마일리지 상당액을 금액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예. 자,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가의 전부나 일부를 마일리지로 받았다. 마일리지가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세 표준에 넣어야 돼요. 마일리지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 그런데 밑에 잘 보시면은 다음의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마일리지 등의 다음의 금액. 1번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예, 마일리지 등의 외의 수단. 그건 뭐예요? 현금으로 받은 걸 말하죠. 현금이나 수표로 뭐 받은 것들 당연히 과세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자,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적립 마일리지라는 것은 판매자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 판매자가. 그런데 뒤에 그러니까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에 그러니까 판매자 외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일리지를 말하는 다른 사업자의 마일리지. 그러니까 내가 적립해 준 게 아니에요. 현금 대신에 다른 마일리지를 가지고 와서 그 마일리지를 우리 매장에서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마일리지에 대한 것은 시험에 낼 때 보면은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안 냅니다. 안 내니까 마일리지 상당액이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라고만 일단 알아두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 표준이다. 과세된다. 마일리지로 파는 것도 부가가치세 과세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밑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당연히 그러겠구나. 왜냐하면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니까 돈 받은 것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래서 할부 판매 이자 상당, 그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거, 개별 소비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목적세, 그리고 마일리지, 이것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시키면 안 돼요. 포함해야 된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요, 이 오른쪽에 또 내용이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번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